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야. 신데렐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제투성이 소녀가 왕자를 만나서 유리구두를 신고 왕비가 되는 그 화려한 동화 말이야.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꿈이라고 부르지. 하지만 현실은 동화보다 훨씬 더 차갑고 때로는 훨씬 더 뜨거워. 조선시대에도 신데렐라라고 불릴 만한 여인이 있었어.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유리구두나 호박마차 같은 마법으로 채워진 게 아니었어. 그녀의 이야기는 갈라진 손등과 멍든 발,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고통을 감싸 안으려는 필사적인 따뜻함으로 쓰인 역사란다. 지금부터 우리는 600년 전 1418년의 조선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 거야. 준비됐니? 눈을 감고 그 시대의 공기를 상상해봐. 차가운 겨울바람에 섞인 매캐한 굴뚝 연기 냄새, 짐을 나르는 수레바퀴의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거친 고함. 그곳이 바로 그녀가 살던 곳이었어. 이야기의 시작은 궁궐의 화려한 안쪽이 아니야. 궁궐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 내자시라는 관청의 창고 앞이야. 내시는 궁궐에서 쓰는 쌀, 국수, 기름, 꿀, 채소, 과일 같은 온갖 생필품을 관리하는 곳이었어. 말이 좋아 관리지 그곳은 거대한 물류창고나 다름없었어. 매일 수백 개의 쌀가마니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 먼지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13살 난 소녀가 서 있었어. 그 소녀의 이름은 아지였어. 예쁜 이름이지? 하지만 그건 귀한 집 딸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었어. 아지는 그저 아기, 작은 아이를 뜻하는 옛말에서 나온 노비들에게 흔하게 붙여지던 이름이었지. 성도 없고 본관도 모르는 그저 부르기 편한 이름 하나로 불리는 존재. 아지는 그런 아이였어. 상상해봐. 13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쯤 되었을 나이야. 요즘 아이들이라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학원 숙제 때문에 투덜거릴 나이지. 하지만 아지의 손은 이미 어린아이의 손이 아니었어. 쌀가마니를 나르느라 손마디는 굵어졌고 겨울의 찬바람에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서 피가 배어나왔지. 동상 연고 하나 바를 수 없는 처지였으니 아지는 밤마다 쓰라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잠이 들었을 거야. 내자시의 하루는 새벽별이 지기도 전에 시작됐어. 이놈들아, 해 떴다. 밥값은 해야지. 감독관의 고함과 함께 아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 얇은 무명옷 한 벌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새벽 추위에 막을 수 없었지. 그래도 아지는 불평하지 않았어. 아니, 불평할 수가 없었어. 아지는 공노비였거나 아주 가난한 집에서 팔려온 아이였을 테니까. 여기서 쫓겨나면 굶어 죽거나 더 험한 곳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그 어린 나이에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거야. 생존, 그 두 글자가 13살 소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 어느 날이었어.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지. 내 자식 마당에는 눈이 발목까지 쌓였고 바닥은 빙판처럼 미끄러웠어. 그날따라 궁궐 안에서 연회가 있는지 날라야 할 식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 아지보다 더 어린 갓 들어온 꼬마 노비 하나가 자기 몸집만한 기름 항아리를 들고 끙끙대고 있었어. 아이의 얼굴은 추위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 기름이라도 쏟는 날에는 몽둥이 찜질을 당할 게 뻔했거든. 그때였어. 누군가 그 아이의 항아리 밑을 받쳐대었어. 아지였어. 아지는 자신의 짐도 무거웠을 텐데 그 작은 아이의 짐을 나누어 들었어. 그리고 씩 웃어 보였지. 괜찮아. 나랑 같이 가면 돼. 발밑 조심하고 숨 크게 쉬어. 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 그 순간 그 꼬마 노비에게 아지는 구원자나 다름없었을 거야. 내자시의 삭막한 풍경 속에서 아지의 미소는 마치 봄볕 같았어.
아지는 힘들 때마다 울기보다는 웃기로 결심한 아이였어. 왜냐고? 울어봤자 닦아줄 엄마도 없었고 힘들어봤자 대신해줄 아빠도 없었으니까. 눈물은 사치였어. 대신 웃으면 아주 잠깐이라도 힘이 나는 것 같았거든.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지가 웃으며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표정이 밝아졌어. 거친 욕설이 오가는 창고 안에서 아지가 지나가는 자리엔 묘한 온기가 남았지. 아지랑 일하면 힘든 줄 모르겠어. 동료 노비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건 아지가 가진 유일한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 그런데 말이야, 운명이라는 건 참 짓궂으면서도 놀라워.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더럽고 추운 창고 구석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 무렵 궁궐의 주인은 바뀌고 있었어. 태종 이방원이 물러나고 22살의 젊은 왕 세종이 즉위했지.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는 깐깐하고 무서운 분으로 유명했어. 태종과 평생을 싸우며 살아온 여장부였으니까. 원경왕후는 아들 세종과 며느리 소원왕후를 위해 궁궐의 기강을 새로 잡고 싶어 했어. 특히 왕비인 소원왕후를 가까이서 모질 믿을 만한 시녀를 찾는 일에 아주 신경을 썼지. 원경왕후는 직접 궁궐 곳곳을 시찰했어. 그리고 어느 날 내자시에 행차했지. 높으신 분의 행차에 내자시는 발칵 뒤집혔어. 노비들은 머리를 땅에 쳐박고 숨소리도 내지 못했어. 원경왕후의 날카로운 눈매가 노비들을 훑고 지나갔어. 다들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데 왕후의 시선이 딱 한 곳에 멈췄어. 그곳엔 아지가 있었어. 아지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넘어진 쌀 가마니를 정리하고 있었어. 옆에 있던 동료가 실수로 흘린 쌀을 주워 담으며 그 동료를 눈짓으로 안심시키고 있었지. 그 짧은 순간 원경왕후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어. 저 아이는 다르구나. 원경왕후가 손가락을 들어 아지를 가리켰어. 저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자식 관리가 헐레벌떡 달려와 대답했어. 아지라고 부르는 천한 아이입니다. 하오나 일 하나는 야무지게 잘합니다. 원경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지. 저 아이를 씻겨서 중궁전으로 보내라.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 중궁전이라니? 그곳은 왕비가 사는 곳이야. 궁궐의 가장 깊고 높은 곳. 쥐똥 냄새 나는 창고에서 일하던 노비가 하루아침에 왕비의 처소로 간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었어. 그날 밤 아지는 처음으로 따뜻한 물에 몸을 씻었어. 거친 떼수건으로 묵은 때를 벗겨내면서 아지는 내자시에서의 13년을 떠내려 보냈어. 깨끗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의 소녀는 낯설었어. 하지만 눈동자만은 여전했어. 살아남겠다는 의지, 그리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긴 눈동자. 중궁전 생활은 내자시와는 또 다른 전쟁터였어. 어디서 굴러먹던 천한 것이 중궁전에 들어왔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지는 입술을 깨물었어. 하지만 아지는 내자시에서 배운 게 있었어. 진심은 통한다. 아지의 주된 업무는 소원왕후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어. 7살 정소공주, 5살 세자향, 그리고 걸음마를 갓댄 2살 배기 수양대군. 왕실의 아이들은 귀하게 자랐지만 그만큼 외로운 존재들이었어. 아지는 그런 아이들에게 엄마 대신 누나 대신 따뜻한 품을 내어주었어. 아지야, 나 업어줘. 어린 수양대군이 보채면 아지는 튼튼한 등으로 아이를 업고 궁궐 마당을 돌았어.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았어. 이 누나의 친절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소원왕후의 차가운 마음 속에도 조금씩 아지라는 봄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세종은 늦은 밤까지 서책을 붙들고 있었어.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미간을 찌푸리고 있을 때였지. 인기척이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나인이 찻상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 아지였어. 전하, 잠시 눈을 붙이시지요. 유자차를 올립니다. 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
세종은 찻잔을 들어 올렸어.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지. 한 모금 마시자 상큼한 유자향이 입안 가득 퍼졌어. 그런데 맛이 평소와 달랐어. 너무 달지도 너무 시지도 않은 지친 몸에 딱 맞는 부드러운 맛이었어. 맛이 참 좋구나. 누가 끓인 것이냐? 소인 아지라 하옵니다. 전하께서 소갈증으로 고생하신다 하여 꿀을 줄이고 배를 갈아 넣어 단맛을 내었습니다. 세종은 찻잔을 내려놓고 아지를 빤히 쳐다봤어. 단순히 차를 잘 끓인 게 아니었어. 왕의 병세를 걱정하고 무엇이 가장 필요할지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지. 세종은 아지의 얼굴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어. 그날 이후 세종은 자주 아지를 찾았어. 세종에게 아지는 휴식이었고 위로였어. 아지 또한 세종의 지친 어깨를 보며 연민과 존경을 느꼈어. 세월이 흘러 1427년 아지가 왕의 아이를 잉태하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 궁궐은 발칵 뒤집혔어. 노비 출신이 왕자를 낳다니. 질투에 눈먼 소영이 씨는 헛소문을 퍼뜨렸어. 아지가 밤마다 이상한 주문을 외워 왕비마마를 저주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아지는 두려웠어. 갓 낳은 아기를 품에 안고 방문 밖에서 들리는 수근거림에 귀를 막아야 했어. 아가, 미안하다. 어미가 천해서. 아지는 잠든 아기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을 떨궜어. 하지만 아지에겐 소원왕후가 있었어. 왕후는 세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단호하게 말했어. 전하, 제가 증인입니다. 14년 동안 그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제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운 아이가 저를 저주한다니요? 만약 그 아이가 죄인이라면 저부터 벌하십시오. 왕비의 강력한 변호로 누명은 벗겨졌고 헛소문을 퍼뜨린 소영이 씨는 패출되었어. 전화위복으로 아지는 왕과 왕비의 절대적 신뢰를 얻어 조선 최고의 후궁 신빈 김씨가 되었지. 신빈이 된 후에도 그녀는 겸손을 잃지 않았어.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세종대왕이 승하할 때 그녀는 곁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사랑을 다했어. 훗날 피바람이 부는 계유정난 속에서도 세조, 수양대군은 자신을 업어 키운 신빈 김씨만큼은 어머니처럼 모셨지. 그녀는 말년에 비구니가 되어 먼저 떠난 이들과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을 마감했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인격을 보여준 여인, 신빈 김씨. 그녀의 이야기가 오늘 너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래.